근데 제가 이때 거에 꽂혀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저는 그때 잠실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크고 그러니까 같은 걸 조금 더 많이 찾으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면 굳이 5일 안 건드려도 된다는 거지. 굳이 나스닥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알게 된 지 이제 작년 연말쯤? 그 당시에 저한테 DM을 보냈었는데 제가 답장을 안 했었다고. 누가 DM을 이제 계속 끊임없이 보내는 분이 있었던 걸 저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어떻게 소개했냐면 20대 이제 젊은 실전투자 학회에서 동강님이랑 같이 뭔가 찍고 싶고 뭔가 그런 게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소개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뭔가 오늘 이렇게 찍게 됐는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인터즈라는 대학교 투자 동아리를 친구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양봉업자라고 하고요. 네. 동강님을 저희 동아리에 연사로 초대를 계속 하고 싶어서 DM을 계속 보냈는데 3명이서 계속 보냈거든요. 그때는 연락이 없으시다가 우연한 기회로 만나 뵙게 돼서 진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또 저희가 연이 닿아서 이렇게 찍게 되었죠. 지금 01년생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01년생, 02년생, 06년생 이제 그 라인들인데 저희 세대는 사실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하고 이런 시기가 많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 나이 때 되게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하고 훨씬 더 시장에서 막 액티브하게 했는데 딱 지금 그런 시점이고 그 열정이 느껴져서 양봉업자님이 같이 성장하는 거를 제가 약간의 코멘트를 곁들이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첨언하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짧게 어떻게 실전 투자 학회에서 운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의 현재 딱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처음으로 투자를 하게 된 동기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네네. 이제 제가 20살에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만 있게 되고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다 병행이 돼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불장이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와서 나도 주식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걸 하려고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받은 걸로 이제 투자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10%도 먹고 그래서 나 투자에 좀 재능이 있나 보다. 이걸 내가 하루 복리로 1년 계산하면은 나 람보르기니 탈 수 있잖아. 갔다 왔어요? 원베일리 갔다 왔어요. 그 스토리 기본이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네이버 스토어로 사업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목돈이 한 1,000에서 1,500 정도 생겨서 근데 그 시점이 21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코스피가 지금 봤을 때 최고점인데 저는 코스피 4,000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몰빵을 딱 했는데 그때 제가 KMW라는 종목에 들어갔는데 나락을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투자를 하면 돈이 벌려야 되는데 왜 안 벌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점을 고쳐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제가 그때 좀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냥 시장이 꺾이니까 다 꺾이는 걸 보고 나는 그럼 차트를 배워서 시장을 맞춰야겠다. 이제 여러 막 차트 공부들도 하고 유튜브들 배우고 하면서 경험을 쌓다가 그러다가 친구를 만납니다. 저랑 똑같은 코로나 불장 때 크게 되었고 지금 차트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걔랑 동고동락 하면서 차트 얘기도 많이 하고 시장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증권사 리포트도 매일 읽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좀 노하우를 쌓았고요. 그러다가 23년쯤에 둘 다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역을 할 때 투자 동아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MBTI가 극I여서 동아리 이런 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라 했을 때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동아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청 재밌어 보이고 줄 수 있는 가치도 있어 보이고 그럼 나도 동아리 해야겠다.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동아리도 꾸려가고 있고 인스타랑 뭐 스레드 이런 데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이 없거든요. 저도 이제 뭔가 그런 시점이 그 시절에서 좀 지나갔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과정에서 깨지고 벌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겠지만 그냥 그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재밌어 하겠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많아 보여서 뭐 지금 5천만 원으로 5억을 버는 게 목표라 그랬는데 일정 시점 이후에는 내가 잃지 않는 게 목표다 라고 또 되는 시점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또 나아지는 시점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거든요. 그 중에서는 또 누군가는 되고 또 시간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이게 내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시간을 좀 아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가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하게 됐다라는 일단 서사가 중요하니까 양봉업자님의 앞으로의 많은 행보를 같이 응원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많은 분들이 배워갈 것도 상당 부분 많을 거고 저희 머니크루즈에서 해주신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죠. 양봉업자님이 이제 같이 그 안에서 일지를 공유해주고 저도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음에 또 되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주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죠? 빡세게 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럼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고민들을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 같이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돌파 매매를 합니다. 근데 돌파가 보통 속임수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표를 친구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지표를 뚫으면서 돌파 패턴이 나올 때 이제 레버리지를 태워서 들어가고요. 커스텀한 지표가 다 있네. 네. 튜브 멤버십 좀 비싼 걸 써가지고 지표를 많이 넣어놨고요.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보시면 이 흰선을 캔들이 뚫을 때 일단 돌파 매매를 좀 세게 들어갑니다. 근데 의외로 이평선이 없네. 이게 이평선이 수렴하고 발산된 걸 이용해서 만든 거여서 근데 이평선도 같이 켜보면 결국 이평이 이렇게 수렴돼 있다가 땡기는 자리 그런 자리를 좋아하고요. 그걸 그냥 지표로 만든 네. 거구나. 저도 공유해 주시면 안 돼요? 영광입니다. 써주시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21년에 사업 자금을 날리고 그래서 다 갈렸거든요. 코스피 같이 빠졌을 때. 그리고 제가 이때 돌아옵니다. 비트코인으로. 이때가 24년 2월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때 비트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레버리지를 세게 태워서 이제 이거 이탈할 때까지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원칙을 하나 어겨요. 이게 눌릴 때 다시 이제 갈 줄 알고 원래 사면 안 되는데 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계좌가 한 번 또 갈렸고 그래서 매동 매매를 해서 그냥 여기서 샀다가 물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엔키리 청산빔이 터져요. 그래서 이때 청산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기준만 따랐으면 손익비가 되게 좋은 거래네요. 그래서 이때 청산당하고 나서 그냥 이거 따라갔으면 됐는데 왜 안 따라갔지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저의 또 맹신이 생겼고요. 그치, 어떻게 보면 이게 추세 추종이잖아. 네. 근데 지금 이 시계열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원칙을 어겨서 혼이 난 거지. 네. 그런 부분이. 저도 반신반의를 해서 이 지표를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비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트럼프 당선 전인데 트럼프 당선이 이때거든요. 사실 이때부터 올라타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네. 이때 다시 풀레버리지를 태워서 이때 이제 투자 시드를 확 점프를 하는 기회가 됐고요. 이때 수익 어느 정도 났어요? 거의 한 1억 5천 넘게 났습니다. 와. 근데 제가 이때 비트코인이 5억 간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여기서 다시 들어갑니다. 레버리 좀 세게 들어갔다가 실제로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저는 그때 잠실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 5억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갑자기 이때 트럼프가 뭐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제 알트가 다 청산이 나요. 이때. 맞아. 근데 저는 다행히 비트만 하는 원칙이 있어서 알트는 안 했는데 이때 시드가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그치. 근데 이때는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이후로는 건들진 않았습니다. 이 밑에 있어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이런 식의 매매를 좀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저는 이걸 뚫는지 안 뚫는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하는 고민이 이런 기계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알트 청산비 내서 비트코인이 좀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스닥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스닥을 갔는데 나스닥 휩소가 훨씬 많지 않나요? 네. 돌아오는 시점이 한 이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먹었다가 횡보장으로 들어서면서 계속 털리더라고요. 이게 백테스트 해보면은 저도 옛날에 이런 추정을 넣어보면은 이게 변동성이 크고 추세가 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 근데 이제 원자재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적고 이제 휩수가 많아서 이런 특정 인디케이터를 넣었을 때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자산군의 좀 특성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소수의 내 인디케이터랑 적합한 자산을 필터링하고 그거는 과거로 백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매매 빈도를 조금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제가 양봉업자님이라면 좀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 박스권에서 계좌가 좀 갈리면서 이제 시장의 무서움을 느끼고 돈을 빼두자라고 해서 아버지께 좀 현명하시네요. 사실 아버지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서 또 차를 삽니다. 그 선물 트레이더 유튜브를 보면 다 차를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다 이럴 거. 맞아. 그래서 좀 빼두고 이제 5천을 세팅을 해두고 이제 거래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요즘 살짝 꽂혀 있는 게 지금 일단 이 파동이 유례 없는 그치.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유가를 옥이나 잡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인디케이터에서 뚫을 때 들어가는 게 왜 정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왜? 위에 있을 때 상승 추세라고 일단 해석을 합니다. 그냥 이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일 거다? 네. 그러면은 이 인디케이터 근처로 왔을 때 매수하는 게 손익비가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고점을 자기가 목표로 하고 이 인디케이터의 손절가로 잡고 그랬을 때 손익비가 좋으니까 그럼 베팅할 만한 구간인데 지금은 이격이 크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물론 상승 추세일 수도 있지만 손절 어디서 할 거냐라고 하면 기준이 없어지잖아. 그 원칙을 어기는 거고. 맞습니다. 잃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머리는 알고. 그죠. 다 우리 머리로 알잖아. 그러니까 비트가 이 인디케이터 근처로 와서 수렴으로 위로 올라오는 가격 근처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오일에다 갖다 붙이고 나스닥에다 갖다 붙이고 노이즈가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한 거는 그러면은 과거로 지금 돌아갔을 때 인디케이터 넣고 비슷하게 워킹하는 특성이 뭐냐, 왜 비트코인에만 작동하는데? 라는 질문을 먼저 좀 구체화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거랑 비슷하게 작동하는 에세권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뭐 본인이 차트에 집어넣고 봐도 되고, 요즘엔 너무 잘 돼 있잖아. 클로드에다가 올리면은 자동으로 백테스트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결과로 트레이딩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정확하고 효과적일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인디케이터마다 작동하는 자산군이 다르거든요. 근데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테슬라 다르고 애플 다르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각 개별 종목군마다 특성이 너무 다 달라서 이게 인디케이터가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하나로 다 수렴되고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이런 것들은 이제 테슬라 한번 띄워볼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크고 추세가 좀 갈 때 쭉 가주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걸 조금 더 많이 찾으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면 굳이 오일 안 건드려도 된다는 거지. 굳이 나스닥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만 이걸 건드리기가 힘들 뿐인 거지. 이게 캔들만 봤을 땐 작아 보이는데 거의 6개월 이상을 손가락을 묶어놔야 되니까. 아니면 일부 숏포지션을 작은 비율로 가져가도 유리하겠죠. 그럼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일단 요즘 장세가 일단 딱 코스피를 보면 사실 뭔가 전쟁이 나냐 안 나냐, 그러니까 확전이 되냐, 뭐 지상군 투입이 되냐 이런 이슈들이랑 엮여서 계속 막 변동성이 엄청 큰데 이런 경우에서는 돈깡이 일지를 보니까 하이닉스 내려올 때마다 받고 튀어오르면 팔고 이런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 인덱스를 거래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팔아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전체 에셋을 바스켓으로 담았다고 하면은. 근데 저는 시장 대비 상당 더 높은 하이닉스를 받아서 오르면 팔고, 받아서 오르면 팔고, 그냥 요거 반복하면서 이제 다른 에셋군을 들고 있는 힘을 좀 키우는 거고. 어쨌든 리바운드 될 때 조금 더 상대방도가 클 수 있는 거. 하이닉스가 아직 펀더가 깨진 건 아니니까 그런 자산을 하나 찍어두고 지지선 오면 받고 다음 저항선 오면 팔고. 왜냐면 지금 매크로가 혼돈이니까 이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 그냥 아무 따 그냥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게 5월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미 다른 에셋을 들고 있고 그 안에서 변동성만 취하려고 하면 가장 확률 높은 그냥 하이닉스 하나만 뒤지게 팬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 단기 모멘텀 있는 것들 막 따라다니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막 그렇게 큰 수익률 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1% 뛰기 2% 뛰기 한 게 훨씬 더 나중으로 보면은 유리했어요. 그래서 큰 사이클로 먹는 거는 아까 그렇게 비트, 뭐 테슬라 이런 거, 뭐 본인 인디케이터 위로 올라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 선에서 쓰고 추세 타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뭐 기준이 명확하잖아. 어쨌든 이 선을 이탈하면은 나는 청산이다. 그 동시에 숏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을 좀 일봉 단위에서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짧은 호흡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에셋을 정해놓고 저처럼 그냥 오늘 잠깐 날 때 시작하고 잠깐 날 때 파는 포지션을 구축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같이 병행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이 매매가 내 몸에 익어가지고 이 매매를 자꾸 이거랑 섞어. 그래서 본인 원천 매매도 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하나가 나한테 되게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이 안에서 레버리지 관리도 배우고 이제 뭐 최대한 덜 잃자 이런 목표가 그냥 체화될 때까지 좀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거기까지 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그럼 데일리로 쓸 수 있는 매매 기법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이때부터 보통 전업의 영역이죠. 근데 지금 전업하기에는 시결이 좀 길잖아요. 추세 매매니까. 그래서 이건 추세 추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업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매매긴 해요. 근데 전업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데이 트레이딩을 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시드가 크지 않고 나는 회전율을 높여서 수익성을 올린다 그러면은 이 타이밍을 하루 단위로 가져와야 돼요. 그럼 나는 하루에 0.5%만 벌어도 돼. 혹은 잃지 않아도 돼. 그러면 내 자산은 계속 회전율과 비례해서 성장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큰 실수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저 경험상 이 특정 매매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단위의 매매를 디벨롭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은 이 장기 인디케이터의 매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는 거지. 살걸. 내가 지금 데일리로 이렇게 죽어라 해도 결국 이거 한번 못 이기는구나. 어쨌든 하루 단위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년 동안 디벨롭 해놓은 이 매매 방식을 놓칠 순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감시하면 되는 것 같고. 본인이 자주 거래하는 자산군이 있어요? 전 주로 일단 비트를 봅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나스닥에서 시드가 털리다 보니까 코인으로 다시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코인을 아무래도 오래 거래를 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마인이 시가부터 이탈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숏을 잡고 이제 어제 털었는데. 그럼 요거의 청산하는 기준은 뭐예요? 전 이거 전저점을 만약에 살려주면 빠진 게 이제 속임수 패턴이 완성된다고 봐가지고 일단 이거 만약에 위로 올라서면 이제 익절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시가부터 올라서가지고 팔았고요. 왜냐면 전 종특을 좀 보는데 얘는 전저점 이탈하면 확 쏟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확 안 쏟고 올라타는 모습이 보이면 뭔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기준을 세워놨는데 시가부터 갑자기 확 올라서가지고 그 정리하고 팔았지만 갑자기 또 꽂아서 멘탈은 나간. 저는 다행인 거는 이렇게 지난 케이스들에서 원칙을 어겼을 때 좋은 케이스가 없었잖아. 맞습니다. 근데 지난 케이스에서 원칙을 어겼는데 좋은 매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시간 엄청 뺏기거든. 그러니까 본인 인디케이터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거래했을 때 내가 돈을 벌었어. 이러면 내 인디케이터를 의심하게 되거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건 본인 인생에서 되게 큰 행운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매매는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칙대로 했을 때 좋은 매매인 거고. 원칙을 어겨도 돈을 벌면은 그건 잘못된 매매. 사람이 이제 내가 원칙을 어겼는데 돈을 벌었어. 그럼 좋은 매매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돌거든. 그러면 그거 잘못 생각하면은 또 시간이 막 6개월, 1년 흘러. 이거 안 맞지? 그냥 원래대로 했으면 사실 맞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 하나의 기준을 일괄되게 좀 테스트하는 기간이 그래서 충분히 있었어가지고 그런 실수 많이 안 할 것 같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살짝 궁금한 게 시황을 예측을 하고 포지션을 잡으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 반응이 난 다음에 포지션을 잡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시세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모든 트레이딩은 어느 정도 예측을 안 한다 그러면은 거짓말이지만 또 동시에 모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걸 시장에서 요구받으니까 그게 항상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예측한다는 행위는 좀 롱텀으로 가져가는 자산군에 그냥 몰빵하고 트레이딩하는 자산군에서는 기계적인 그냥 대응의 영역으로만 남겨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된 그냥 자기의 원칙이나 기준이 생성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거래 빈도가 증가하면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깎이잖아. 근데 최소한 손익비가 우수하다 그러면은 회전율이 높아도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최대한 대응의 영역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근데 포지션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종료할지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다음날 저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다? 그럼 나는 손절이다? 그럼 하는 거야. 혹은 60일선 근처로 왔을 때 나는 그냥 받는 거다? 받는 거야. 그 뒤에 갭으로 떨어진다? 전쟁이 났어. 근데 갭이 너무 커서 이거 손절하면은 너무 데미지가 커. 그럼 일부 리바운드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분할로 손절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거 대응의 영역이죠. 유연하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 버티다가 여기까지 버텼어. 근데 여기에 이격은 인디케이터의 평균이랑 너무 멀잖아. 네. 그럼 여기는 상식적으로 손절하기보다는 버텨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되게 단순한 거죠. 근데 이걸 타임프레임을 조금 더 짧게 가져와야 돼. 이 매매를 할 거면은 본인은 아까 그 인디케이터 시계열을 기다리는 게 맞고 그 타임프레임이 하루 단위면 이건 추세 추종이라고 봐야 되고 꽤 긴 시계열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두세 달짜리 매매를 기다린다 그러면은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회전율을 높일 거면 아예 빨리 가져와야 돼. 그건 비트가 아니어도 되고 비트마인 아니어도 되고 그냥 본인한테 잘 맞는 게 있어. 뭐 지금 비트마인이 잘 맞는다 그러면은 이것만 패면 돼. 근데 본인이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이런 류의 거래를 좀 더 해봐요. 그리고 본인한테 유난히 얘는 나랑 궁합이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반드시 등장해. 내가 유난히 돈을 버는 종목들이 있어. 그럼 걔네들을 들춰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뭐 빠르면 상반기 안에 해보고 뭐 길면 연말까지 끌고 가도 상관없어. 최근에 유난히 내가 얘네들을 거래했는데 수익이 나더라. 있어요? 일단 서클이랑 살짝 궁합이 좀 맞고 있어서 일단 제가 계속 코인만 거래했다 보니까 코인 관련주를 거래하는 게 자신감이 좀 붙더라고요. 왜냐면 잘 아는 거니까. 네. 그래서 서클에 대한 그래도 좀 확신도 있고 그치. 서클 그래서 최근에 급락 나왔을 때 한번 받아서 튀어올 때 팔고 지금 이제 좀 관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를 좀 계속해서 볼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죠. 이런 분이 잘 맞는 거야. 왜냐면 본인이 코인으로 시작했다 보니까 그 코인이랑 비슷하게 조금 레버리지 돼서 펀더 있는 종목들이 본인이랑 합이 좀 맞는 거지. 그럼 이런 류의 종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이즈를 차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의 신호만 받고 나머지는 소음으로 처리한다 라는 기준을 거쳐보고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벽은 지루하다는 거야. 더 지루해 못 참겠다라고 하면은 이걸 마스터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수익 내는 게 익숙해져야 돼. 얘네는 내 종목이다 라는 자신감이 들면은 그때 다른 종목들을 좀 하는 팔아도 돼요. 근데 매크로로 여기에 내 예측의 범위로 들어오는 순간 되게 어려워지거든. 그럼 약간 노이즈가 돼. 그래서 처음에는 매크로를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냥 단순 가격 그리고 내가 거래하는 종목의 펀더멘탈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슈 정도만 트래킹하면 되고 뭐 매크로를 본인이 분석해야 되는 시점은 진짜 인베스터로 넘어갈 때 내가 자산이 너무 많아져서 데이 트레이딩을 소화하기에는 이 단리 게임을 덜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복리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할 때 이제 매크로를 공부하는 거지. 아직은 매크로를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막 전쟁이 어쩌니 뭐 금리가 어쩌니 아직은 그런 거랑 별로 상관없다.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금리 이슈가 있어. 뭐 서클은 당연히 명확히 있잖아. 금리가 떨어지는데 얘 수익성이 좋을 리가 없잖아. 그러면 상방 베팅을 하더라도 약간 보수적으로 하긴 해야죠. 근데 이거는 매크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주식의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할 범위를 조금 정하는 것도 되게 좋다. 근데 제가 좀 트레이딩 하면서 의문이 드는 게 이제 다들 트레이딩을 처음 접근을 하면 손익비랑 확률 뭐 이런 개념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진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손익비 1대3을 뭐 먹을 수 있는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막 기계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전 이런 방식에 살짝의 회의감이 있는 게 만약에 내가 인간인데 기계적인 자리, 기계적인 손익비, 기계적인 확률 이런 걸 내가 직접 할 수 있었으면 그냥 알고리즘 매매로 돌려서 하면 될 텐데 사실 그게 불가능한 영역에 가까우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확률 뭐 이런 거 다 생각을 하면서 진입을 하는 게 맞냐라는 제가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시드를 처음 비트로 불렸을 때는 그냥 계속 돌파 매매를 하면서 시드를 확 불렸고 결과적으로 시드를 지켰던 건 출금 원칙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면서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론적으로는 맞지. 근데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기계가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왜냐면 시장 변동성은 모르는 거라서. 근데 원칙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그런 롱텀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건 기계로 돌려도 사실 똑같이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계가 아마 훨씬 더 잘 할 거예요. 근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왜냐면 복리로 계속 가면은 한 번 깨질 때 다 깨지잖아.
그냥 그걸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거냐? 그런 이제 리스크의 노출 범위?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이 좀 결정하긴 해야 되지. 근데 그걸 그냥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해도 수익률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대부분 못 버텨서 그렇지. 그거 기계 해로도 돼요. 단순은 그냥 인디케이터 넣고 주문 나가게 하는 거야. 클로드 쓰면은 30분이면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깨질 때 얼만큼 관리할 수 있느냐, 오히려 기계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긴 하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개인의 충동이 반영되지 않고 욕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기대 수익률이 현저히 적어진다. 내가 매매에 대한 인디케이터가 있어. 그럼 내가 이걸 이 시점에서 큐레이션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이 시점에서 얘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걸 사람이 하는 게 낫고, 매매 기준에 대한 거는 기계한테 맡기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차라리 혼자서 한 종목 패는 게 솔직히 머리 안 아프고 단기 수익률 이게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사실 그 국강님 영상을 보면 5분봉 20선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개미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미 유명한 지표니까 분명 뒤에 다른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놀랐어요. 그냥 완전 기계적으로 그냥 지지선 오면 사고 21선 오면 판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신 거 보고. 별게 없잖아.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근데 기계적으로 내가 왔을 때 살 수 있어? 사면 돼. 왜 쉽잖아. 근데 실제 매매해보면 그게 안 돼서 문제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은 뭐 일봉상 어느 기준에 왔을 때 조금 더 받고, 뭐 주봉 왔을 때 받고, 이런 약간의 응용한 프로세스는 있지만, 결국 하루 단위로 제가 트레이딩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그냥 5분봉 20분 이탈하면 추세 꺾였다 생각하고 던지고 장 종료. 하루 단위 거래할 때는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끼 또 구라치네. 이제 그럼 할 말 없는 거지. 뒤에 모니터 다른 거에다 하나 켜두고 이제 보고. 다른 지표 보는 거 아니냐, 뭐 거래만 뭐 보냐. 사실 막 그런 게 막 엄청 본인 수익률에 중요하진 않다.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막 프로그램 매매, 돈 어디로 쏠리는지, 어떤 종목 선정할 건지, 이런 것들은 되게 부차적인 스킬이고, 단순 자기가 기준을 어디로 세워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 일단 있으면 된다. 그래서 본인 이제 서클이나 비트마인 거래할 때 어떻게 거래할 거예요? 어떤 기준 할 거예요? 일단 제가 좀 생각을 했던 방식은 이 서클을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저는 일단 그래도 차트 분석을 계속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에서는 좀 극점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걸 분석을 해두고 이제 그 자리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 자리가 올까에 대한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거에 대한 시간 비용,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걸린다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얘를 데이 트레이딩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는. 데이 트레이딩 본인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익숙하고 수익 나는 패턴이라고 하면 그냥 이거 하는 거죠. 그걸 막 억지로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지금 수익 나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시계열은 감당이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루 단위로 스윙 정도의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선이 기준이에요? 아니면은 본인이 설정한 인디케이터가 기준이에요? 일단 인디케이터는 안 하고, 일단 추세선 지지로 봤을 때 일단 이 선에서 여기 1차가 맞물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은 정합시다. 일주일, 2주 단위의 매매 기준은 추세선으로 한다. 그리고 몇 개월 단위의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는 인디케이터로 한다. 그렇게 정하면은 이거에 인디케이터를 볼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 매매 신호랑 이 매매 신호를 좀 구분하는 게 본인한테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편하지 않을까요? 방식은 나와 있어. 근데 이탈했을 때 손절 안 해서 문제인 거고, 내 목표가가 추세선의 이전 상단으로 왔을 때 안 팔아서 문제인 거잖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걸 이제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거를 해보는 과정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계속 주간 단위로 제가 피드백하면서 그 훈련을 몇 개월 해보는 걸로. 그래서 요걸 그냥 반복하면 돈이 벌리는구나라는 자신감이 좀 붙어야 돼. 이것만 반복해도 돈을 벌 수 있네? 라는 본인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냥 시장 왔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 근데 그 자신감이 안 붙으니까 자꾸 딴 데 가고 싶은 거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훈련을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몸에 익을 때까지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고민이 해결됐나요? 빨리 집 가서 거래하고 싶습니다. 네, 한동안 하는 거 저희 머니크루즈에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저도 같이 그거에 대한 피드백하는 것들을 이제 컨텐츠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죠. 하나, 둘, 셋. 안녕.